안녕하세요. 감성책방의 이병찬입니다. 오늘은 캐럴 드웨ck 지음의 마인드셋을 낭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정신이 몸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마인드는 무척 중요합니다. 저자이신 캐럴 드웨ck은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 이 두 가지 형태의 마인드를 소개하는데요. 고정 마인드셋은 재능과 능력은 선천적으로 정해져 있어 노력에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성장 마인드셋은 노력을 통해서 재능과 능력은 충분히 성장시킬 수 있다는 마인드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인드는 어느 쪽에 더 가깝나요? 저는 사실 당연히 성장 마인드셋이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고정 마인드셋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예로 연예인들을 보면서 저런 외모와 끼는 타고난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도 엄청난 노력을 통해 현재의 외모와 끼, 그리고 연기나 노래, 춤 등의 실력을 갖추었을 텐데 말이죠. 결국 고정 마인드셋은 나를 도태되게 만드는 반면, 성장 마인드셋은 더욱 노력하게 하고 이를 통해 많은 성취를 이룰 수 있게 만들어주죠. 여러분들도 고정 마인드셋보단 성장 마인드셋으로 더욱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낭독 시작해 볼게요. 최고가 된 사람들의 마인드셋. 스포츠에서는 모두가 재능의 존재를 믿습니다. 심지어 전문가조차도 그렇죠. 사실 스포츠 분야야말로 타고난 재능이라는 생각이 만연한 곳입니다. 운동선수처럼 생긴 사람, 운동선수처럼 움직이는 사람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운동선수가 된다는 생각. 선천적 재능에 대한 신뢰가 너무 강한 나머지 스카우터들과 코치들은 오직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만 찾고, 구단은 그런 선수를 뽑기 위해 과도한 출혈을 감수하면서도 서로 경쟁합니다. 빌리 빈은 그런 선천적 재능을 가진 선수였습니다. 그가 차세대의 베이브 루스가 되리라고 모두가 생각했죠. 하지만 빌리 빈에게는 한 가지 부족했습니다. 바로 챔피언의 마인드셋이. 마이클 루이스는 머니볼에서 빈의 고등학교 2학년 시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는 농구팀 최고의 득점원이었고 미식 축구팀의 쿼터백이었으며 야구팀에서는 최고의 타자였습니다. 가장 경쟁이 심한 리그에서 5할 때 타율을 쳤으니 빈의 재능은 의심할 나위가 없었죠. 하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빈은 아무거나 때려 부수곤 했습니다. 그는 단지 실패를 좋아하지 않았던 게 아니다. 마치 그는 실패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듯 했다고 마이클 루스는 기술했습니다. 빈이 마이너리그에서 메이저리그로 승격되면서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매 타석이 악몽 같았고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타격을 망칠 때마다 그는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 들었죠. 한 스카우터는 이를 두고 빌리는 절대로 아웃당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고 평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빈은 자신의 문제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을까요? 아니요. 물론 아니었습니다. 이게
고정 마인드셋의 시나리오지요. 선천적 재능을 가진 사람은 노력을 해서는 안 되고, 노력은 재능이 부족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란 생각. 도움을 청하는 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재능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는다는 것. 즉, 재능을 타고난 사람은 자신의 결함을 분석하지도 않고 연습을 하거나 코칭을 받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결점이 있다는 건 생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니까요. 이렇게 고정 마인드셋에 물든 비는 덫에 갇혔습니다. 바로 자신의 대단한 재능이라는 덫에 말이죠. 선수로서의 비는 고정 마인드셋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후에 메이저리그 단장으로서는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죠. 어떻게 된 걸까요? 마이너리그와 메이저리그 선수 시절, 빈의 옆에는 또 다른 선수, 레니 다익스트라가 있었습니다. 다익스트라는 신체적 조건이나 선천적 재능 측면에서 보자면 빈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 선수였지만 빈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후에 빈은 다익스트라를 두고 그에게는 실패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저와는 정반대로요 라고 평했지요. 빈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구 선수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게 되고 보니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레니야말로 진정한 야구 선수였죠. 지켜보고 귀담아 듣고 고민한 끝에 빈은 마인드셋이 재능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오래지 않아 선수 스카우트와 구단 운영에 혁신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었고 빈은 마침내 야구에서 점수를 낸다는 것은 재능이 아닌 과정에 달렸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지요. 이런 통찰을 바탕으로 빈은 2022년 한 시즌 103승을 기록하며 자신이 단장을 맡고 있던 오클랜드 어슬레틱스를 디비전 챔피언의 자리에 올려놨습니다. 또 아메리칸 리그 연승 기록을 거의 깰 뻔했지요. 당시 어슬레틱스는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연봉 규모가 꼴찌에서 두 번째였는데도요. 그들은 재능이 아니라 마인드셋을 샀던 것입니다. 선천적 재능에 대한 고정관념들. 신체적인 자질은 지적 재능과는 다릅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요. 신장, 체격, 민첩성이 전부 그렇습니다. 연습과 훈련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선천적 재능에 대한 과한 믿음이 통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키가 160cm밖에 안 되는 먹시 보구스는 NBA 농구 부대를 휘젓고 다녔고 더그 플루티는 키가 작은데도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와 샌디에이고 차저스에서 쿼터백으로 뛰었지요. 피트 그레이는 한쪽 팔이 없는데도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로 뛰었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골퍼 벤 호건은 우암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글렌 커닝엄은 심한 화상을 입어 불편한 다리로도 위대한 육상 선수가 됐습니다. 건설적인 농구 스타 레리 버드는 민첩성이 부족했지요. 키가 작거나 볼품 없거나 혹은 장애가 있는데도 성공한 스포츠 선수들이 있는 반면 마치 신에 가까운 조건을 타고났는데도 그러지 못한 선수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권투에서 재능 있는 선수를 식별하는 데 쓰는 특정한 신체 측정 지수가 있습니다. 선수의 주먹, 팔 길이, 가슴 둘레, 몸무게 등을 측정하지요. 무하마드 알리는 이 기준에 미달되는 선수였습니다. 말하자면 재능을 타고난 선수가 아니었지요. 스피드는 대단했지만 위대한 파이터의 체격에 못 미쳤고 힘도 몸동작도 부족했습니다. 사실 그의 권투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는 상대의 펀치를 팔과 팔꿈치로 막지 않았고 아마추어처럼 주먹을 뻗었으며 턱을 노출시켰습니다. 또 상체를 뒤로 젖히며 주먹을 피하는 그의 자세를 보고 유명 권투 선수였던 호세 토레스는 마치 철도 한가운데 서 있다가 다가오는 열차를 보고 옆으로 피하는 게 아니라 뒤로 달리면서 피하는 것과 같다 라고 평했지요. 알리의 적수 소니 리스턴은 신체 조건, 체력, 경험 모든 면에서 타고난 복서였습니다. 특히 그의 펀치는 전설적이었죠. 알리가 리스턴을 이긴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경기장 좌석이 절반밖에 차지 않았을 정도로 둘의 대결은 터무니없는 시합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첩성 외에도 알리는 탁월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체력을 뛰어넘는 마음의 힘이 있었던 거지요. 적을 파악한 알리는 상대의 정신적 급소를 공격했습니다. 리스턴의 권투 스타일뿐 아니라 링 밖에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까지 면밀히 관찰했던 거지요. 나는 그가 인터뷰한 내용을 모두 읽었습니다. 그의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침대에 누워서도 그에 관한 모든 걸 생각했지요. 그리고 그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일지 상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알리는 시합에서 리스턴의 허를 찔렀습니다. 알리는 왜 매 시합마다 그렇게 미친 듯이 상대를 도발하는 모습을 보였을까요? 토레스는 알리가 상대를 KO시키는 펀치는 상대가 보지 못한 곳에서 날아온다는 점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알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리스턴은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는 내 입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것이고 그게 바로 내가 원한 것이었죠. 리스턴을 눕힌 알리의 승리는 권투 역사에 길이 남았습니다. 한 유명한 권투 매니저는 알리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의 존재는 모순이었습니다. 링 위에서의 그의 움직임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두뇌는 항상 완벽한 역할을 해냈죠. 그는 얼굴 가득 미소를 띠고 우리에게 보여줬지요. 승리는 주먹이 아니라 머리에서 나온다는 걸. 하지만 그래도 신체적 자질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단지 결과를 두고 알리를 가리켜 저게 위대한 복수의 몸이지 라고 생각하지요. 그의 정신이 날카로웠고 흥미로운 시를 지었다는 사실은 우연일 뿐. 우리는 알리의 위대함이 그의 육체에서 비롯되었다고 여전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전문가들이 처음부터 그 위대함을 알아보지 못했는지 이해하지 못하지요. 마이클 조던은 천재였을까? 마이클 조던 역시 탁월한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마 스포츠 역사상 가장 열심히 노력한 운동선수일지도 모릅니다.
조던이 고등학교 대표팀에서 탈락했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자른 감독을 비웃을 뿐이지요. 조던은 자신이 뛰고 싶었던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농구팀에 선발되지 못했습니다. 아니, 바보가 아닌가요? 마이클 조던을? NBA 드리프트 때도 첫 두 팀이 그를 뽑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그런 실수가 있나요? 지금 우리는 조던이 역사상 최고의 농구 선수였다는 점을 알고 있고 처음부터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선택이 실수였을 거라고 생각하지요. 우리는 지금 영웅 마이클 조던을 보지만 당시 그는 그냥 평민 마이클 조던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학교 대표팀에서 탈락한 조던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원점으로 돌아가 열심히 훈련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따랐죠. 등교하기 전에 훈련을 하기 위해 아침 6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시절에는 자신의 약점인 수비와 볼 핸들링, 슛을 보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죠.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그의 의지에 코치조차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한 번은 시즌 마지막 게임에서 지고 난 뒤 훈련장으로 가서 몇 시간 동안 슈팅 연습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내년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죠. 성공과 명성의 절정기에 올랐을 때도 그의 훈련량은 엄청났습니다. 시카고 불스의 코치였던 존 바크는 조던을 가리켜 자신의 천재성을 계속 향상시키려는 천재라고 불렀습니다. 조던에게 성공이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정신적 강인함과 심장은 당신이 가진 유체적 장점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나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지요. 그들은 마이클 조던을 보면서 완벽한 육체가 자연스럽게 그를 위대한 선수로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둥보 베이브 루스의 자기관리. 이번엔 베이브 루스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확실히 루스의 몸이 완벽한 육체라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왕성한 식욕과 유니폼 밖으로 볼록 나온 거대한 배의 소유자였지요. 와, 이러니 더 재능을 타고난 사람처럼 보이지 않나요? 밤새 술을 퍼마시다가도 다음날 어슬렁거리며 타석에 나와서는 홈런을 펑펑 쳐대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베이브도 역시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프로 선수 경력 초반 베이브 루스는 그렇게 좋은 타자라고는 할 수 없었죠. 배팅 파워만은 대단했습니다. 매번 온 힘을 다해 휘두르는 배트에 공이 맞기만 하면 넘어갔지만 꾸준한 모습을 보이진 못했습니다. 그가 대주가이자 대식가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엄청난 양의 식사를 하고 나서도 디저트로 파이 한 덩어리를 더 먹을 수 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자신을 관리해야 할 때를 아는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겨울이면 오픈 시즌 내내 체육관에서 몸을 만들기 위해 운동했지요. 실제로 1925년 시즌을 마친 다음에는 살을 쪽 뺐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1926년부터 1931년 동안 그의 평균 타율은 3할 5푼 4리였고 매년 평균 50개 홈런과 155개의 타점을 올렸습니다. 그의 전기를 쓴 로버트 크리머는 이렇게 말합니다.
루스는 야구 역사에서 가장 꾸준한 타격을 보여줬습니다. 1925년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그는 마치 로켓처럼 날아올랐지요. 이 모든 게 훈련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연습을 즐겼습니다. 실제로 보스턴 레드삭스 시절 매일 타격 연습을 하는 그에게 베테랑 선수들이 유감을 표시한 적이 있었지요. 그가 신인 선수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신인 투수였기 때문이죠. 그는 대체로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했기에 타격 연습을 한 것이었을까요? 선수 생활 후반 한 번은 출장 정지를 당했습니다. 경기에 뛰지 못하게 했을 뿐 아니라 연습도 못하게 했죠. 그건 그에게 정말 큰 상처였습니다. 메이저리그의 전설적 타자인 타이콥은 루스가 투수로 뛰었던 것이 타격에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타석에서 실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투수가 못 쳐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았으니 스윙을 크게 휘두를 수 있었던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큰 스윙을 컨트롤하고 공을 정확히 타격하는 방법을 점차 익혀나갔죠. 그래서 전임 외야수가 될 때에는 이미 충분히 준비를 마친 상태였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스티븐 제이 굴드가 야구 선수는 하늘이 부여한 재능을 별다른 노력 없이 그저 펼쳐 보이기만 하는 고깃덩어리라고 칭한 통념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여성 윌마 루돌프는 1960년 로마 올림픽 단거리와 계주 종목에서 세계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여성이라는 칭송을 들었지요. 어렸을 때 그녀는 스포츠 신동과는 거리가 먼 아이였습니다. 22명의 자식 중 20번째였던 그녀는 미숙아로 태어났고 어린 시절 내내 아팠지요. 4살 때는 양측성 폐렴, 성홍열과 소아마비를 오래 앓아 거의 죽을 뻔했고 왼쪽 다리가 거의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의사들은 아마 다시 다리를 쓰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지요. 8년 동안 열심히 물리치료를 받은 후 12살이 되어서야 다리 보호대를 벗고 정상적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체적 능력이란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주는 예일 겁니다. 그녀는 즉시 이 가르침을 농구와 육상에 적용했지요. 비록 처음으로 참가한 공식 육상 대회의 모든 경주에서 패배했지만 말입니다. 놀라운 경력을 마친 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아주 열심히 노력한 선수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역사상 최고의 여성 운동선수라 불린 제키 조이너 커시는 어떤가요? 1985년부터 1996년 초까지 그녀는 참가했던 7종 경기에서 전부 우승했습니다. 7종 경기는 100m 허들, 높이뛰기, 창던지기, 200m 달리기, 멀리뛰기, 투푸함과 800m 달리기의 7종목을 이틀간 소화해야 합니다. 그러니 7종 경기 우승자라면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라는 칭호를 얻기에 손색이 없을 겁니다. 게다가 조이너 커시는 선수 시절 6번이나 세계 신기록을 작성했고 올림픽에서만 2개, 다른 육상 대회까지 포함하면 총 6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럼 그녀는 타고난 운동선수였을까요?
재능을 가진 선수였지만 처음 육상을 시작했을 때 그녀는 한동안 꼴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점점 더 빨라졌지만 그래도 우승에는 한참 미치지 못했죠. 그러다가 드디어 그녀는 우승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그녀는 자신의 성공의 비밀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성공 비결은 좋은 유전자 덕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좁은 골목길과 기숙사 복도에서 땀을 흘린 그 수많은 시간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향상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이 나를 자극하고 흥분시킵니다. 올림픽 메달을 따고 세계 신기록을 보유한 지금도 중학생 시절 막 육상을 시작한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딴 2개의 메달은 천식과 심각한 햄스트링 부상으로 고생하는 와중에 얻어낸 결과물이었지요. 그 고통을 이겨내게 한 것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그 재능을 발휘하게 한 마인드셋이었습니다. 천재는 노력할 필요가 없다? 한때 골프계에는 골프 선수가 육체적인 훈련을 너무 많이 해서는 안 된다거나 힘을 키우면 감각을 잃게 된다는 속설이 만연했다는 걸 아시나요? 타이거 우즈가 자신의 운동 프로그램을 따르고 맹렬한 연습을 통해 참가하는 대회마다 우승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일부 문화권에서는 훈련을 통해 자신의 선천적 재능을 뛰어넘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에 대한 반감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에 주어진 위치에 순응하며 살라는 것이지요. 그런 문화권에서는 모리 윌스를 아마 싫어할 겁니다. 윌스는 1950년에서 1960년대 활약했던 메이저리그로 진출하려는 꿈을 가졌던 야구 선수였죠. 근데 문제는 그의 타격이 신통치 못해서 브루클린 다저스가 그를 마이너리그로 보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당당하게 선언했지요. 2년 안에 나는 브루클린으로 가서 제키 로빈슨과 함께 뛸 거야. 하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긍정적인 예측과 피나는 연습에도 불구하고 8년 반 동안이나 마이너리그에 머물러야 했죠. 7년 반째 되던 시기에 단장이 그에게 타격 폼을 바꿔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자넨 7년 반이나 슬럼프에 빠져있지 않나. 밑줄의 본존이라고. 그로부터 얼마 후 다저스의 유격수가 발가락 부상을 당했고 윌슨은 메이저리그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기회를 얻게 된 거죠. 그러나 그의 타격 솜씨는 여전히 별로였습니다. 아직 포기할 준비가 안 되던 그는 일루 코치에게 도움을 청했지요. 그들은 정규 훈련 시간 외에도 하루에 몇 시간씩 함께 훈련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투지에 불타던 윌스도 이제는 포기하려 했지만 일루 코치는 그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타격 메커니즘이 제자리를 찾으니 윌스가 마음만 다스리면 된다는 것이었죠. 그는 이제 공을 치기 시작했고 곧이어 엄청나게 빠른 발로 베이스를 훔쳤습니다. 상대 투수와 포수가 공을 주고받은 모습을 연구한 끝에
도루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을 파악한 것이죠. 그는 순식간에 치고 나가서 효과적으로 슬라이딩을 하는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그의 도루 능력에 상대 투수는 집중력이 흐트러졌고 관중들은 열광했죠. 결국 윌슨은 47년간이나 깨지지 않았던 타이콥의 도루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리고 그해 내셔널리그 MVP로 선정됐지요. 챔피언의 정신은 무엇이 다른가? 근성, 정신력, 의지력, 챔피언의 정신. 부르는 이름은 다르지만 사실 다 같은 겁니다. 당신을 연습하게 만들고 깊이 파고들어 가장 필요한 순간 성취하게 만드는 힘. 맥켄로가 시합에 패했을 때마다 자신을 패하게 만들었다고 내세운 변명거리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나요? 너무 추워서 또는 너무 더워서 질투심 때문에 혹은 화가 나서 그렇게 수만 번 그는 집중력을 잃었죠. 하지만 테니스 스타 빌리진 킹의 말처럼 챔피언은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을 때, 경기력이 별로거나 감정이 흔들릴 때도 이기는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녀가 어떻게 챔피언의 의미를 깨닫게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지요. 킹은 마거렛 스미스와 포레스트 힐스 경기장에서 결승전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마거렛 스미스는 당시 기량의 절정에 달했을 때였죠. 킹은 그녀와 수십 번을 겨뤘지만 이겨본 적은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첫 세트에서 킹은 환상적인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한 번도 발리를 놓치지 않고 경기를 리드해 나갔죠. 그러다가 갑자기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결국 스미스가 그 세트를 가져갔지요. 이 세트에서 킹은 다시 리드를 잡고 세트를 거의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미처 알아차리기도 전에 스미스가 그 세트마저 이기고 결국 경기에서 승리했습니다. 킹은 처음엔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경기에서 그런 우세함을 보였는데도 진 적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러다가 하는 깨달음의 순간이 왔습니다. 돌연 챔피언의 참뜻을 이해하게 된 거죠. 딱 필요한 순간 자신의 경기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 경기가 팽팽하게 이어질 때 그들은 평소보다 3배쯤 더 강력한 실력을 선보였던 겁니다. 제키 조이너 커시 역시 자신만의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15살에 아마추어 육상 연맹이 주최한 주니어 올림픽 7종 경기에 출전했을 때였죠. 이제 모든 것이 그녀가 두려워하는 800m 달리기에 걸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상대는 그녀가 한 번도 달성하지 못했던 기록을 가진 장거리 전문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우승했죠. 나는 일종의 환각 상태였어요. 정말 간절히 원하면 우승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죠. 그 승리를 통해 최고의 선수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는 점뿐 아니라 나 자신도 이길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됐습니다. 세계 최고의 여자 축구 선수로 불렸던 미아 햄은 항상 이런 질문을 받는답니다. 미아, 축구 선수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럼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강한 정신력이라고 답하지요. 강한 정신력이란 선천적인 자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11명의 선수들이 당신을 쓰러뜨리려고 달려들 때, 당신이 지쳤거나 부상당했을 때, 심판이 당신에게 불리한 판정을 내릴 때, 이런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걸 극복할 방법을 찾아야지요. 미아 햄은 말합니다. 그건 축구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내가 매 경기마다, 매 연습마다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미아 햄은 자신이 세계 최고의 선수라고 생각할까요? 그녀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제가 언젠가는 그런 선수가 되겠지요. 스포츠에서는 항상 죽기 아니면 살기로 선수가 극복하지 못하면 다 끝나버리게 되지요. 전설적인 골퍼 잭 니클라우스는 오랜 프로 생활 동안 이런 상황을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자신의 샷 하나로 경기의 운명이 뒤바뀌는 상황 말입니다. 과연 이런 샷 중에서 그가 실수한 적은 몇 번이나 될까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딱 한 번. 그야말로 챔피언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지요. 상대방만큼 재능을 타고나지 않은 사람이 경기에서 승리하는 방법인 겁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 전설적인 농구 코치 존 우든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존 우든이 아직 고등학교 코치였던 시절, 한 번은 선수 한 명이 큰 경기의 출전 명단에 포함되지 못해 낙담해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선수, 에디 파울스키는 우든에게 기회를 달라고 간청했고, 우든도 결국 받아들였지요. 좋아 에디,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마. 내일 밤 포트 웨인 센트럴 고등학교와의 경기에 선발 출전시켜주마. 내가 대체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우드는 당시를 회상합니다. 인디애나주 최고의 고교를 가리기 위한 전쟁에서 3개 팀이 다투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그의 팀이었고, 다음날 밤의 경기가 바로 그중 또 한 곳인 포트 웨인 센트럴 고등학교와의 대결이었는데 말입니다. 어쨌든 다음날 밤 우드는 약속대로 에디를 선발로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에디가 기껏해야 1, 2분 정도 버틸 것으로 예상했는데 에디의 맞상대가 인디애나주에서 가장 거친 선수 암스트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디는 말 그대로 상대를 산산조각 냈죠. 암스트롱은 자신의 경력 중에서 가장 적은 점수밖에 내지 못했어요. 에디는 12점을 득점했고 우리 팀은 전체 시즌 중에서 최고의 밸런스를 보여줬습니다. 득점 외에도 에디의 방어, 리바운드, 경기 운영 능력은 탁월했지요. 에디가 다시 벤치에서 후보로 머무른 일은 없었고 결국 그는 이후 2년 동안 리그 MVP에 선정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근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들 중 누구도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거나 이길 권리를 갖고 태어났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압박 속에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은 법을 배우고 필요할 때 자신의 능력 이상을 발휘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최고의 자리에서 머문다는 것. 근성은 최고의 자리에 이르게 하고 머무르게 해줍니다. 데릴 스트로베리, 마이크 타이슨,
그리고 마르티나 힌기스는 모두 정상에 올랐지만 그 자리에 머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개인적 문제나 무상 탓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건 다른 챔피언들도 모두 안고 있는 문제들이었죠. 벤 호건은 버스에 치이는 사고를 당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다시 정상에 올랐습니다. 존 우든 코치는 말합니다. 나는 능력이 당신을 정상에 오르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상을 지키게 하는 건 근성이죠. 적절한 준비 과정 없이도 자동적으로 정상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최고의 자리에 한번 올라도 이전처럼 아니 그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려는 근성이 정말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승리를 거듭하는 운동선수나 팀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은 능력 이전에 정말 뛰어난 근성을 가졌구나 라고요. 근성의 진정 의미가 있는 바와 성장 마인드셋이 어떻게 근성을 창조하는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하지요. 스튜어트 버들과 그의 동료들은 운동 능력에 대한 청소년들의 마인드셋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아이들은 이렇게 믿었죠. 너는 스포츠에 대해 한정된 능력을 가졌고 그 수준을 변화시킬 수 없어. 뛰어난 운동가가 되려면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해. 반면에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청소년들은 다음과 같은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스포츠 능력은 항상 발전할 수 있는 거야. 스포츠에서 성공하려면 정기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단련해야 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청소년들은 근성이나 용기가 가장 강력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챔피언의 정신을 소유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를 통해 제가 입증하려는 건 과연 뭘까요? 스포츠 분야 연구자들이 찾아낸 발견들을 살펴보면서 더 알아보기로 하지요. 성공에 대한 새로운 정의.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고 배우고 발전하는 데서 성공을 찾습니다. 이건 또한 우리가 챔피언들에게 발견한 바로 그 특징이기도 하지요. 내게 운동하는 즐거움은 승리하는 데만 있지 않았어요. 라고 제키 조이너 컷이는 말합니다. 결과만큼이나 과정에서는 행복감이 컸지요. 나는 뭔가 개선되는 걸 확인하거나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얻어내겠다는 느낌이 들면 저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경기에서 진다고 해도 단지 육상 트랙으로 되돌아가서 더 노력하면 되니까요. 성공에 최선을 다한 노력에 있다는 이런 생각은 존 우든의 삶에서도 핵심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이렇게 말했죠. 10번의 전국대 우승만큼이나 큰 기쁨을 안겨준 경기들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우리가 충분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능력의 최대치를 선보일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타이거 우즈와 미아 햄은 아마 가장 열성적으로 경쟁한 선수들일 겁니다. 그들은 승리를 사랑했지만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자신들이 쏟은 노력이었죠. 비록 이기지 못했을 때도 말입니다. 그럼 그들은 그 결과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었습니다. 맥켄로와 빌리비는 그러지 못했지요. 1998년 마스터스 대회가 끝난 후 타이거 우즈는
전년도 우승자의 자리를 지키지 못해 실망했지만 그래도 최종 10위 안에 이름을 올린 것에 만족했습니다. 난 이번 주에 수건을 꽉 쥐어 짜듯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가 참 자랑스러워요. 또 3위로 브리티시 오픈을 마감했을 때도 이렇게 말했지요. 여건이 완벽하지 않을 때, 스윙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상당한 점수를 기록했다는 점만으로도 더 만족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타이거는 거대한 야심을 가진 사람이죠. 그는 최고, 나아가 역사상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좀 더 중요한 일입니다. 미아햄은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경기나 연습이 끝난 뒤 가진 걸 모두 운동장에 쏟아냈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언제나 승리자가 될 겁니다. 왜 미국 전역이 그녀의 팀을 사랑했던 걸까요? 사람들이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일을 사랑하는 모습, 우리가 서로에게 그리고 매 게임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죠.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이들에게는 성공이란 자신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일일 뿐입니다.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걸 성공으로 본다는 거죠. 이제야 인정하지만 한때는 내가 너무 뛰어나서 세상의 기준을 한참히 여기던 때가 있었습니다. 라고 맥켄런은 말합니다. 노력과 최선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 있나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미리 연습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우선 100번쯤 연습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전자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고정 마인드셋은 노력을 자존심을 갉아먹는 존재라고 여긴다는 점을 기억합시다. 단지 당신의 재능을 의심하게 만드는 존재로 여긴다는 점을. 네, 캐롤 드웩 지음의 마인드셋 일부분을 낭독해드렸습니다. 앞서 제가 고정 마인드셋이 발현되는 한 예로 연예인에 대한 시각을 말씀드렸잖아요. 그에 못지않게 고정 마인드셋이 뿌리 깊게 박혀있는 분야가 바로 스포츠죠. 스포츠는 엄청난 신체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만큼 타고나야 한다는 시선이 강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물론 타고나신 분들도 분명 있죠. 하지만 선천적인 타고남보다 후천적인 노력과 근성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데, 더 나아가 최고의 자리를 지키는데 더욱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소아마비로 왼쪽 다리가 마비되었던 윌라 루돌프가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여성이라 불리게 된 것, 고등학교 대표팀에서 탈락하고 NBA 드리프트 때도 선택을 받지 못했던 마이클 조던이 농구의 전설이 된 것도 타고난 재능이 아닌 엄청난 양의 훈련과 같은 노력을 통해 이룬 것이죠. 참 흥미롭고 감동적이네요. 저도 더욱 강력한 성장 마인드셋으로 항상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럼 감성책방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른 좋은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